심청이가 나중에 다시 태어났다, 왕비가 됐다. 그건 왜 그런 것이냐? 인당수에 몸을 던졌던 과감한 결단 때문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뛰어들어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뭐 서른 의원은 다들 아시겠지만 뭐 대선 경선 때부터 그 또 당대표 되고 지금까지 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발언들을 해오신 분이라서 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재명 대표께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좀 당연한 말을 한 것인데요. 문제는 현재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현재 윤석열 검찰의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성 수사에 맞서서 싸우자라는 게 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윤석열 검찰에 맞서서 싸우고 또 당을 혁신해서 총선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당의 내부에 이렇게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거냐라는 지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검찰 수사 준칙에 보면 그 일자는 그 피의자랑 조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특권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이제 권리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이미 그 9월 본회의가 없는 9월 셋째 주 9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출석하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9월 4일 날 또 오라고 하는 것은 9월 4일이 월요일이거든요. 9월 5일부터 8일까지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본회의가.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그거에 대한 준비나 이런 협의 등, 당내의 협의 등이 필요한 날인데 굳이 그 전날 9월 4일 날 이렇게 그 오라고 하는 것은 이 검찰이 사실 국회의 기능도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는 또 국민을 대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까지도 무시하는 그런 그 일자를 통보한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는 것이고 왜 9월 11일은 안 되고 굳이 9월 4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일주일 차이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적해야 되는 것은 자꾸 이재명 당대표가 무슨 또 뭐 특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보면 이 수사가 벌써 1년이 넘게 끌고 있어요. 일반 국민 같은 경우에 그렇게 수사합니까? 그 수사를 하다가 그 뭐 뚜렷한 물증이 없거나 그러면 수사를 종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그 대표라는 타켓을 정해놓고 기후재직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저희는 또 하고 있는 것이고 과거에 박근혜 그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도 70일 만에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제까지 수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저희는 그 비판의 지점이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오늘 어떤 진술을 할지는 몰라요. 그리고 만약에 좀 보고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술을 바꾼다면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거 봐라. 지금 무리하게 수사한 것 아니냐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재판이. 일단 지난 7월 12일 날 그 김영태 변호사가 접견했을 때 세 가지를 가지고 뭐 저기 경선 자금을 후원한다든지 그 광장이라는 조직을 후원해 달라라든지 또는 뭐 재판에 로비를 한다든지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자기한테 협박을 하고 있다라고 그 얘기했다라고 김영태 변호사가 법정에서 이제 저 얘기를 했죠. 재판부에 진술한 적도 있고 또 최근에 그 모 변호사가 접견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가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자기가 진실을 다 밝혀나가겠다라고 했다는 내용도 언론 보도에 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진술을 할지는 사실은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전 추측을 좀 해보고 만약에 이것이 지금 처음에 이 재판이 대북송건 관련된 재판이 사실은 김성태 전 쌍방울회장의 주가 조작과 횡령, 배임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랑 엮었던 것이 변호사비 대납건이었는데 그것은 이제 유야무에 없어졌고 그다음에 800만 달러의 대북송건건 중에서 500만 달러가 스마트팜 사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스마트팜을 대납했다는 500만 달러에 대해서도 그 박용철 전 부회장하고 그리고 저 재무 최고 책임자의 증언 그리고 쌍방울 내부 자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것이 오히려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계약금이었다. 그래서 19년도 5월 달에 단천특구 독점 개발에 대한 MOU를 체결하는 그거에 대한 계약금조를 5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이 거의 확인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지금 유야무야되고 있고 남은 것은 300만 달러의 대북 송금,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 이것이 남아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소환조사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진술과 상관없이 그 방북의 범행의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2019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과연
방북을 해야 될 그 상황이었느냐를 살펴보면 이미 2019년도에는 그 선거법 재판에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서 도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 다음에 2019년 7월 달에는 대선 지지율이 10%도 미만이었어요. 유력한 대선 후보도 아니었고, 19년도 2월 달에 하노이 딜이 무산되면서 남북과의 관계가 대단히 악화된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방북할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요인도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하는 것 자체가 공수유지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꽈락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 취임한다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만나주지도 않고 윤석열 검찰의 정말 전방위적인 수사, 기소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0.73% 1600만 표를 득표한 유력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실정들, 무능들이 오히려 더 잘 드러나게 하는 효과들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전방위적인 이제 그런 뭐 정부 여당 윤석열 검찰의 발목 잡기에 맞서서 고군분투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예. 다만 이제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1년 차에 그 야당 역대 지지율에서도 가장 높은 지지율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도 그거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내부에서의 또 비명과 소위 반명이라는 분들의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비판들을 통합과 단결을 시켜서 그 사법 리스크도 대응을 잘 해갖고 총선 승리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숙제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민주당에서 왜 이 정도 되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하면서 반박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공식 입장이 저 사람의 주장일 뿐이에요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말씀대로 제보자진 일방적 진술인 거고요. 사실 이 건 관련해서는 22년 2월 달에 제보자가 폭로를 했었잖아요. 그래 그때 그 김혜경 당시 그 여사가 대국민 사과도 했었고, 그 본인이 이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공사 구별을 못하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도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22년 9월인가요? 그때 그 배모 씨는 이제 공직선거법 시효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먼저 이제 그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법인카드 이용에 대해서 지금도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경찰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연관성이 없다라고 무혐의 처분을 이미 받은 건이에요. 그 건에 대해서 다시 최근에 이제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와중에 다시 2차 폭로를 한 그 의도가 저는 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저는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 좀 보면 뭐 공관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사실 그 공적인 것으로 식사를 쓸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뭐 구체적인 그 진실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내용이지만, 지금 단계에서 당에서 뭐 이재명 대표가 저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논란거리만 될 것이기 때문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알았느냐, 지시했느냐가 핵심이잖아요. 단정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그 배모 사무관이 자기의 어린 치기로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된 것이고, 본인이 A 씨한테 시켜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해서 김혜경 여사의 지시에 관련된 연관성도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 지시했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해석입니다. 물론 MBC의 해명도 좀 더 들어봐야 됩니다. 그걸 전제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민주당 당원이냐 아니냐 보다도 저는 본질이 지금 어민이 생존권을 이어받고 있는 거에 대한 그 불만을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게 본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도 그 해수부에서 그 전국에 이제 그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을 전국에 다니면서 했는데, 그때 어민들이 거세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항의한 내용을 기록에서 삭제했다는 보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협을 통해서 어민들의 집회를 좀 막아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정황이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본질은 오히려 그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에 대한 중단을 요구해야 되고, 2차적으로는 어민들이 받을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저는 본질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그런 어민과 관련된
특별법 특별법 4법을 갖다가 국회에 지금 그 제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와 관련된 논의들은 진척이 안 되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쟁화시키면서 그 괴담이냐 가짜 뉴스냐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어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그 정부 여당이 함께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장한 것 아니냐? 예, 어떻게 보세요? 좀 대단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강복절 경축사도 그렇고 며칠 전에 있었던 국민통합이 그 발족식에서도 그렇고 너무 대통령께서는 국민통합을 통해서 그 어려운 경제나 민생을 좀 챙기고 국민을 통합시켜야 되는데 자꾸 오히려 전면에 쓰셔갖고 이렇게 자꾸 이념적인 그 과잉 이념 논쟁을 일으킨다든지 자꾸 이렇게 전 정부 탓을 하면서 이렇게 그 현 정부의 책임이나 뭐 실정 같은 걸 덮으려고 하는 이런 발언들은 대단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무능하다는 그런 것들을 더 확인시켜주고 좀 무책임해 보인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작년 연찬회 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 탓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다시 또 전 정부 탓을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문재인 정부 7년 차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자꾸 하시면은 낮은 국정 지지율 그리고 지금 뭐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나 민생의 문제 그리고 뭐 양평 고속도로 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잼버리 사태 등 각종 국정과 관련된 실정들이 부각되는 것을 덮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남 탓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직 대통령과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이른바 역사 논쟁까지 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저 홍범도 장관 흉상 철거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문재인 정부 때 설치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아마도 그것을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 그 대한민국은 사실 일제 침략하고 6.25라는 동족상잔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91년도에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사실 냉전 체제는 다 붕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벌써 30년이 지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이념 논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지금 저는 그 근본적인 과잉 이념 논쟁이 과연 우리 국민 통합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그 지점이 좀 있습니다. 이 정일성 역사공원과 건립과 관련해서는 사실 93년도에 노태우 정부에서 그 중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한중수교. 예, 한중수교를 맺으면서 상징적인 인물로 부각이 된 거예요. 이분이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강복을 이제 항일 투쟁을 위해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의열단에 합류해가지고 항일 투쟁도 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중국에 기화를 했습니다. 기화를 해서 중국에서는 이제 그 3대 음악가로 칭송받는 그런 분위기고 해서 우리가 대만과 수교를 단절하면서 한중 관계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바꾸면서 북방외교 차원에서 했던 그런 거에 연유해 갖고 이 분이 이제 부각된 것이 시작이 된 것이고 그 이후에 20년 넘게 이런 문화 교류가 한중 간에 있어 왔고 또 그 정일성 도로도 이제 만들어졌고 또 이제 국제 음악제도 계속 개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도 우리가 예. 좀 감안하고 그래서 한중 수교의 역사성이라든지 또는 이게 이분이 고향이 광주 아닙니까? 고향에서 그동안 계속 기려왔던 그런 것의 연장선상이라는 거 그리고 또 남북 간에 언젠가 평화 통일을 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그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해봅니다.